6일 동시 지방선거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일제히 시작돼 현재 전국 14,400여 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투표가 가능하고 당선자는 이르면 자정쯤부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국정 운영 동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국정 동력 확보를, 야당은 견제를 각각 내세우는 가운데 민심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오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짙은 연기 때문에 이틀째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전 기준 진화율이 50% 안팎에 머물고 있어 산림당국은 헬기 50여 대를 총동원해 주부를 잡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63만 곳에 신청 이틀간 모두 16조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오늘부터 임시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받던 코로나19 검사도 한 번만 받으면 되고 12살 미만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방탄소년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면담에 앞서 BTS는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많이 늘어 굉장히 놀랐다며 증오범죄 근절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YTN의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등 모두 4,125명을 뽑는 선거입니다.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살림, 교육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4년 동안 집행하는 예산이 1,6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누어 보면 이번 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는 3,600만 원이 넘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 개표 상황 YTN이 상세하고 또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판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투표율입니다. 오전까지의 투표율은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3-4%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 상황 총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입니다. 네, 투표 진행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제 투표가 시작된 지 6시간 정도 됐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12.0%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인 15.7%보다 3.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실시간 상황을 보면 14.9%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와 제주, 또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의 투표율이 높고요. 광주와 전북, 세종이 비교적 저조한 편입니다. 12시 기준 투표율은 아직 계속 집계가 진행 중이고요. 오후 1시부터는 20.62%에 이르는 사전 투표율도 합산이 됩니다. 방금 전해드린 11시 기준 투표율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4년 전보다는 낮지만 올해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최종 투표율이 4년 전 당시 60.2%를 넘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투표할 때 이제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대선 때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시간이 다릅니다. 일단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는 오후 6시에 마감이 되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입니다.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확진자 투표가 반영되는 잠정 투표율이 8시 반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지역의 경우 이르면 자정쯤부터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요. 접전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전국의 규모로 1, 2위 도시인 서울과 부산을 차례로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방선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이죠.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서울시 의원과 구의원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을 뽑고 있는 서울입니다. 이준엽 기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서울 당산동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고 지금은 여론조사상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산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나가 있죠. 네, 부산 남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엽 기자, 서울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침 6시부터 유권자를 맞이하고 있는 당산 1동 제4투표소에 나와 봤는데요. 남녀노소 다양한 유권자를 끊이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제 한 표를 행사하러 왔습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들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후 12시 기준 투표율이 나올 텐데요. 오전 11시 기준 서울 지역 투표율은 12.4%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12%를 기록했고 인천은 11%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각각 2%포인트 이상씩 낮은 수준인데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합치면 지난 선거와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인천시장 출신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광역단체장 최초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노동자 출신인 정의당 권수정 후보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무소속 김광종 후보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선거 막판 뜨거운 감자가 된 김포공항 이전 공약 등의 영향으로 표심이 요동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서울 25개 구청장과 시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현 구도가 이번 선거를 통해 얼마나 바뀔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투표가 선전투표와 다른 점은 투표를 두 차례에 나눠서 한다는 건데요. 7장인 선거구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교육감 등 3개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뒤 2차로 나머지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같은 정당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무조건 한 투표용지에는 한 명만 기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부산에 나가 있는 차상은 기자 그곳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부산에서도 투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동안에는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점심 무렵이 지나면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부산 지역의 유권자는 291만여 명으로 918곳에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투표율은 11.7%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열린 사전투표에는 54만 2천여 명이 참여해 부산 지역 사전투표율은 18.59%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광주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1.4%포인트 높지만 23%가 넘었던 지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선 때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는 모두 3명이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후보, 현직 시장이죠,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시장 권한대행을 지낸 변성환 후보가 나섰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김영진 후보가 거대 정당과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16개 구군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는 모두 39명이 출마했습니다. 여기에 시의원과 구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와 교육감까지 선택해야 하다 보니 무투표 당선자가 없는 지역의 부산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께서는 사전에 배포된 공보물 등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핀 뒤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서울과 부산의 이준엽 기자, 차상은 기자였습니다. 놓치는 거 없이 꼼꼼하게 계속 잘 취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광역단체장, 이 시도지사 선거에 주로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에는 또 시도지사 출마하면서 자리가 비어있는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죠. 반면 900명에 가까운 시도의원, 3,000명에 가까운 시군구 의원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합니다. 그러다 보니 30년 가까운 지방의회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폭행한 사실은 그럼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천군 이미지를 누가 손상을 시켰어요?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아내 폭행치사 혐의 혹시 인정하십니까? 아내 정말로 죽이려고 하셨어요? 혐의 하나도 인정 안 하십니까? 말씀해주세요. 부담스러워서 피하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옆으로 와서 안기를 강요했습니다. 어디다가 시도했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만해? 이거 나쁜 진짜. 인간 만종이네. 저거 나하고 한통 아니냐? 한통 친구 보여주면? 보안대 2번이나 끌려갔어요. 그 취하하라고. 못 하겠다 그랬지. 그런 배짱 없이 또 할 수 없잖아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상급식은 서울에선 공립초등학교와 전체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삶이 바뀐다 해도 네가 있어 나는 웃을 수 있어. 전국광역시도의회에는 여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민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4년 전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습니다. 12시 기준으로 해서 4.8%포인트가 낮고요. 1시부터는 이제 사전투표율이 합산됩니다. 지난번 4년 전보다 사전투표율이 높았지만 0.48%포인트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투표율이 저조하고 지역별 투표율이 또 관심입니다. 네, YTN이 전국의 특별한 지역을 찾아서 민심을 담아왔습니다. 투표율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들도 많고 또 교통도 서울에 가깝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신혼부부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부부가 많은 곳이 경기 수원이라고 합니다. 역시 일자리 교통이 좋은 곳으로 꼽힙니다. 현재 15.3%의 득표율입니다. 청도군 부동산 소유율이 많이 높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좀 낮습니다. 그 편차를 많이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집 소유율이 가장 높은 곳 경북 청도입니다. 집값 격차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23%입니다. 네, 높네요. 5살이고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이 동네가 생각보다 좋아서 살기는 참 좋은데 어른과 아이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 수 대비 보육시설이 가장 많은 동두천 13.9%, 전국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다들 취업 많이 하는데 오래 일하는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고용도 좋지만 저희가 좀 더 좋은 자리, 오래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경북 울릉입니다. 일자리 양만큼 질을 좀 높여달라고 하네요. 이 시각 투표율 20.2%입니다. 네, 역시 높습니다. 네. 녹지가 많고 또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예전부터 건강에 신경 쓰고 운동도 많이 하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고. 네, 과천이 역시 이 흡연율이 낮은 곳이었군요.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1입니다.
전북 순창은 이제 복지시설 많은 곳인데요. 네. 여기는 잠시 뒤에 다시 투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대별 연령별인데요. 이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관심거리입니다. 이번에는 특정 연령 유권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투표율을 보겠습니다. 각 세대가 추억하는 소통의 도구와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서 와. 처음이지? 네, 10대 유권자가 많은 곳 대전 동구라고 합니다. 15.7%,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 대전 동구 10대들이 많은 곳이군요. 자, 역시나 10대 유권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경북 경산입니다. 이 시각 현재 15.1%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전국 평균 15%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서울 관악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13%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평균보다 좀 낮죠. 전국 평균보다. 이곳이 이제 대학생들이 많은 곳이고요. 서울 동대문도 20대 유권자 많은 곳인데 여기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1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사의 집안일, 육아까지 고된 30대입니다. 미니홈피의 부활이 이들의 지친 일상을 달래줄까요? 30대가 많은 지역, 부산 강서 투표율 14.9%입니다. 네, 30대 유권자들의 표심, 관심입니다. 전국 평균과 비슷한 14.9. 역시 30대 유권자 많은 곳인데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화성. 여긴 좀 낮군요. 12.3%. 전국 평균 15%보다 4%포인트 가까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상사 눈치에 후배 눈치 보랴 40대도 힘듭니다. 어디 도와달라 삐삐칠 때 없을까요? 40대가 많은 지역, 충남 계룡 투표율 14.3%입니다. 네, 삐삐 오래간만에 보네요. 반갑습니다. 예. 네, 역시 경남 거제도 40대 유권자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14.6%,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삐삐 기억하시나요? 저는 삐삐 세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삐삐 세대. 자, 50대 유권자가 많은 곳입니다. 인천 계양, 이 시각 현재 16.1%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양은 또 관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저 컴퓨터 저는 기억납니다. 썼던 것입니다. 경남 창원 성산 여기도 50대 유권자가 많은 곳인데요. 17%. 이곳은 이제 영남 지역이고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주황색 공중전화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60대, 아직 청춘이십니다. 60대가 많은 경북 의성의 투표율 16.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 공중전화는 젊은 사람들도 좀 기억을 기억하죠. 하는 거예요. 네, 17.6%를 나타내고 있는 경북 군위도 60대 유권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것도 전국 평균보다 현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옛것이 최고입니다. 70대 어르신 많은 지역 경남 창녕의 투표율 20.9%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고령 세대들이 많은 곳이 좀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경남 산청 또 여기도 영남이기도 하고 18.3%. 자, 편지지 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고요. 올디스의 but goodies 생각이 납니다. 네, 이번엔 전국 투표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 1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민심연구소입니다. 후보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이겠죠. 선거 기간 후보자들의 다양한 말, 과연 온라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했을까요?
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또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난 한 달 동안 분석한 내용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언급된 내용의 키워드 순위인데요.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함께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의 이름이 여러 채널에서 눈에 띕니다. 네,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송영길 후보의 깜짝 만남을 예고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언급됐을까요? 현직 시장인 만큼 서울과 서울시장 키워드가 많습니다. 네, 동시에 경쟁자 송영길 후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눈에 띕니다. 어떻게 언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리트윗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오세훈 후보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한 송영길 후보의 발언 내용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 줄곧 여론조사에서 밀렸던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지사 후보들 보겠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온라인에서 함께 언급된 단어들인데요. 네, 역시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눈에 많이 띄죠.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리트윗된 내용은요. 지난달 8일 이재명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한 뒤 김 후보가 같이 연대를 하겠다며 직접 올린 내용입니다. 상대 후보인 김은혜 후보도 보겠습니다.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강용석 후보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급량이 많았습니다.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내용입니다.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냐고 말했다고 밝혔던 내용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조사는 저희 YTN 의뢰로 데이터 분석업체 스피치로그가 진행했고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약 100개 언론 매체와 소셜미디어 8천여 개, 11개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키워드를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면 각 후보들은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파급력을 냈을까요? 장원석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빅데이터와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부터 살펴볼까요? 후보들의 발언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파급력을 냈는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5월입니다.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후보들의 발언량과 기사량을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라색이 발언량이고요. 분홍색이 기사량입니다. 송영길 후보의 발언량 600여 건 있었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5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발언은 950건 넘게 기사화됐고요. 오세훈 후보 발언 800건 넘게 기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송 후보의 발언 파급력이 조금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후보의 발언 파급력 추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난달 10일, 5월 10일쯤에 파급력이 가장 높게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었죠. 그리고 두 후보의 정책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발언량이 이렇게 크게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달 이 후보들의 연관 키워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 먼저 송영길 후보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보이네요. 지방선거 공약, 민주당 이 중에서 이재명 키워드 한번 눌러볼까요? 네, 지난달 중순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뽑은 서울시민 294만 명이 모두 저를 찍어주시면 100% 당선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 통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키워드입니다. 국민의힘, 서울, 송영길 여러 가지가 있는데 TBS 아주 눈에 띄죠? 자, 오세훈 후보가 지난달 초에 TBS 교육방송을 이제 교육방송으로 만들겠다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오 후보는 특정 프로그램의 정치 성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TBS 시사와 교양 프로그램을 없앤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에서는 어떻게 작용될지 주목되네요. 자, 이제 두 후보의 연관 키워드를 한눈에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참 많은데요. 송영길 후보는 부동산도 눈에 띄고요. 막바지에 이슈가 됐던 김포공항도 눈에 보입니다. 오세훈 후보 역시 부동산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지사 빅데이터 살펴봅니다. 네, 역시 발언 파급력 살펴보면요.
자, 두 후보들 역시 똑같은 기간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이고요. 발언량 보면은 김동연 후보 900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1000건을 넘었는데요. 발언량도 기사화된 양도 김은혜 후보가 좀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두 후보의 발언 파급력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어지다가 지난달 중순에 일주일 정도 김은혜 후보의 발언 파급력이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지난달 15일에 기억해 보시면은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발언이 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지난달 24일 이후에 민주당의 내홍이 있었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지지 호소로 김 후보 발언 파급력이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후보의 연관 키워드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자, 두 후보 어떤 발언들을 많이 했는지 원으로 나타냈습니다. 경기지사, 김은혜, 민주당 있는데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 키워드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경기지사 자리는 윤석열 아바타 몫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을 지냈던 김은혜 후보를 저격한 말이죠. 자, 그러면 상대 후보 김은혜 후보는 어떤 연관 키워드가 있을까요? 경기, 강용석, 김동연 여러 가지 있는데 이재명 지사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른바 이재명 법인카드를 계승하는 김동연 후보는 사퇴하라 이런 발언을 했지요. 대선 때 불거졌던 법카 논란을 이번 선거까지 끌고 온 겁니다. 두 후보의 연관 키워드 한눈에 보시겠습니다. 네, 쭉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경기 관련 키워드들도 많이 보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이름도 보입니다. 경기지사 선거가 이른바 윤심과 명심의 대결이라는 점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방선거 민심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온라인에서 후보들의 언급량이 실제 지지율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이어서 나경철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후보들의 온라인 발언량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했을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원석 앵커가 잠깐 언급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발언 파급력을 옮겨봤습니다. 자, 5월 한 달 동안의 그래프를 지금 이제 보실 텐데요. 자, 유념하셔야 할 점은 이게 지지율 그래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번 발언량과 연관 키워드 조사에 참여하신 빅데이터 분석업체 스피치로그의 주재선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발언 파급력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단어, 발언 파급력에 대한 단어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5월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보면 특히 10일 날 저렇게 이제 쭉 솟아 있기는 한데요. 발언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언론에서 받아서 기사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맥락의 발언을 했을 경우에 10가지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맥락의 발언에서 100가지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의 발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발언량 대비 기사량을 측정을 해서 이것을 우리는 발언 파급력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언 파급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좀 지지율이 높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발언 파급력 이코로 지지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발언 파급력이 높다라는 것은 당연히 언급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언급이 많이 되는 것은 지지율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프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이죠. 5월 10일 일구간을 보시면 두 후보 모두 발언 파급력이 치솟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발언을 했는지 관련 발언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자, 송영길 후보, 오세훈 시정 살림 말할 자격 없어. 자, 오세훈 그러니까 전 서울시장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한 거고요. 또 오세훈 후보는 송영길 후보의 인천시장 시절을 비판을 했습니다. 송영길은 실패한 시장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서로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공격하는 발언들인데, 자, 5월 10일경 이때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온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공방이 서로 가열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들을 잡는 이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5월 12일은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일 그리고 이제 취임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언론에서는 양 진영의 대표 주자격인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발언을 많이 시켰을 것이고요. 특히나 대척점의 대표 주자격인 송영길 후보의 발언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5월 10일 이후를 보시면요. 뭐 엎치락뒤치락 비슷한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비슷하다가 최근에 24일 정도, 그러니까 5월 말경에 다시 송영길 후보가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시기에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포공항이 이전되면 인근 부지까지 1,200만 평의 새로운 강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김포공항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이해하고 찬성하는 정책 같이 TV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투표일 딱 사흘 남겨놓고 김포공항을 없애고 인천공항에다가 합치자 그럽니다. 이게 서울시장이 낼 공약입니까? 어안이 벙벙하죠? 서울 시내 전체 시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공약 낼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선거 막바지에 가장 이슈가 됐던 이 김포공항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두 후보의 발언 파급력이 같이 지금 동반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선거 막판에 대형 이슈가 터졌습니다. 네. 이제 지지율의 열세인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언급량이 굉장히 늘고 관심을 증폭시킨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의도한 바를 달성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서울시장 선거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막판에 터졌던 이 김포공항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의 발언 파급력에 대해서 그래프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경기지사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발언 파급력을 비교를 해보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달 15일쯤, 5월 15일쯤에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발언 파급력이 높이 솟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봤더니 강용석 후보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대 존중하면서 제가 나아가겠다. 여기서 상대는 강용석 후보를 지칭하고요. 이 발언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발언이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용석 후보님도 제가 존경하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개인의 유불리를 위해서 제가 쉽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단일화 관련 이슈 때문일까요? 5월 중순 김은혜 후보의 발언 파급력이 지금 계속해서 좀 우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분석을 해주시죠. 경기지사 후보의 이제 발언 파급력의 한 달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요. 5월 14일 이전까지는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래서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가 앞섰다, 뒤졌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5월 14일부터 이제 21일 지점까지는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파급력을, 굉장히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파급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김은혜 후보의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재밌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역시 단일화, 강용석 이 키워드가 이제 중심 키워드로 나오고요. 그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KT 이 키워드가 이제 부정적 키워드로서 나오고 또 경기맘 뭐 이런 키워드도 나옵니다. 이제 반면에 또 경기 북부 반도체 공장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14일부터 21일 이 지점까지는 김동연 후보를 어느 정도는 김은혜 후보가 압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뒤로 가면 이제 또 상황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 지점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발언 파급력에서는 압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14일부터 21일 정도까지는 김은혜 후보가 좀 발언 파급력이 우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내홍이 불거졌던 24일쯤, 5월 말쯤에 발언 파급력이 높아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김동연 후보 심판을 하더라도 씨앗은 남겨달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시더라도 씨앗은 남겨주십시오. 낮은 곳으로 들어가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어낼 씨앗이 되겠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꾸짖을 지언정 외면하거나 포기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자, 선거 막판에 민주당 내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단독 기자회견 네. 이후에 계속해서 지도부 간의 갈등이 좀 표출이 됐었는데, 자, 이런 문제 경기지사 선거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이제 다들 예상하기를 이제 투표율이 60% 전후로 나올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60%가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각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끌어 오는지, 이게 이번 선거의 이제 관건적인 요인이 될 텐데요. 다시 말해서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그 결집력이 투표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이번 선거 전략의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이런 민주당의 내부는 민주당 지지층들의 결집력을 약화시키고 투표장으로 끝까지 이끄는데 일정하게는 방해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들의 발언 파급력을 먼저 좀 그래프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각 후보들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이 실제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지율에도 반영이 됐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언급량과 실제 여러 기관에서 시행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서울시장 후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이 선 그래프가 기사와 SNS 등에서 후보들이 언급된 양을 의미하고요. 자, 위에 보시면 오세훈 지지율, 송영길 지지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날짜마다 각기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지지율이라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그래프와 지지율을 지금 언뜻 봐도 사실상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제 보통 언급량은 이제 지지율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죠.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출발 지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오세훈 시장은 현역 시장으로서의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고 송영길 후보는 좀 늦게 출발했다. 이제 이런 지점들이 또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언급량이 높았을 때 그 언급량이 긍정적 언급량이냐 부정적 언급량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야 되는데요. 예. 실제로 부정적 언급량이 높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다시 지지율로 수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요번 이제 5월 한 달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고요. 예. 이 송영길 후보의 언급량이 높았을 때 보면은 부정적 언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반에 그 공천에 대한 여러 논란들, 네, 그리고 네. 후반에는 이제 뭐 성비 사건이라든지 민주당 내분 문제, 네. 그리고 또 말실수도 좀 있었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송영길 후보의 언급량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것이 지지율로 수렴되기까지는 일정하게 짧은 기간이고 또 부정적 언급이 많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급량이 많아도 그 언급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온라인 언급량 그리고 특정 날짜별 여론조사 결과 표시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날짜마다 각기 다른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지지율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엎치락 뒤치락 경합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한번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경기지사 후보는 이제 경기지사 선거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장 선거하고 약간 좀 다른데요. 출발점이 일단 같습니다. 예. 두 후보의 출발 지점, 다시 말해서 두 후보의 영향력 지점들이 좀 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5월 15일 이전까지는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의 양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고요. 네, 그렇네요. 또 위에서 보면은 지지율 조사에서도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좀 보여지죠. 네. 그리고 14일부터 21일까지 보면은 일정하게 이제 김인혜 후보의 언급량이 약간 높습니다. 그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발언 파급력의 부분과도 연관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뒤로 다시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막판에 딱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지사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네. 또 막판에 터졌던 또 몇 가지 이제 김인혜 후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결과에 반영될지 네.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판에 숫자가 지금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아마 주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시장 후보 또 경기지사 후보들을 둘러싼 온라인 민심 빅데이터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 석 달 전 경험한 민심 매운맛. 다시 한번 맛보게 될까요? 몇 달 전에 한번 먹어본 맛 같은데 이간에던가 윤간에던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조개도 후보도요. 한 방향으로 섞으면 맛이 없어 보인다고요. 왼쪽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재료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아무나 맛나게 못 만드는 도토리묵. 정치와 비슷하네요. 속이 흰지 검은지는 열어봐야 알 수 있죠. 충북 특산이지만 처음 본 분도 계시다고요? 왜요? TV에 많이 나와 유명하잖아요. 장수의 상징 복숭아. 민심에 오래도록 남을 당선자는 누굴까요? 갓 나온 국밥처럼 뜨거웠던 부산 민심. 이번에는 얼마나 뜨거울까요? 급하지 않게 은근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 불고기 말고 민심이요. 기대하고 살펴보니 또 비어 있었다고요? 누구야? 민심 뚜껑 열리기 직전입니다. 대창도 곱창도 거르고 고른 이것. 하나만 계속 먹다가는 질릴 수도 있습니다. 깨뜨리기 힘들다고 포기하긴 이릅니다. 속살처럼 달콤한 표심이 곧 드러나니까요. 구도로 요리해도 맛있다는 튀김. 하지만 튀김도 튀김 나름이겠죠? 간장이 속살에 스며들듯 민심 속에 자리 잡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양각색 재료 모아서 민심 비빔밥 완성! 먹을 것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뒤집으면 새로운 살들이 등장합니다. 전 국민 최고의 메뉴는 역시 집밥이죠. 구수한 된장찌개처럼 지친 일상을 위로할 후보를 찾습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배가 고프네요. 네. 뭐가 제일 땡깁니까? 저는 간장게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저도 그거였습니다. 이번 선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 또 전국의 판도,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입니다. 네,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이번 선거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현재 판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은 뭐가 제일 드시고 싶던가요? 저는 비빔밥. 비빔밥. 예, 네. 건강에 영양에 골고루 좋은 것 같습니다. 의료인 출신이니까. 예. 저는 지역구 음식인 대구의 대창이 먹고 싶습니다. 네, 역시 또 지역구를 또 챙기시는군요. 네. 두 분은 이제 현장을 많이 뛰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까지 아마 열심히 뛰셨을 텐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심 무슨 말씀들 많이 하시든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담. 제가 먼저 네. 답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편안해지는 거다. 그래서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정부와 협력해서 일을 잘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과 함께 두 번째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 경제를 잘 부흥시켜가지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달라. 그래야 국민들이 편치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네. 신 의원님은 어떤 이야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 현장에서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한 20여일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뭐 용산 이전 문제나 아니면 인사 참사 문제, 그리고 검찰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속상함과 답답함이 지지자분들께서 현장에 나오게 하는 또 요인이 되지 않나 싶었고요. 민주당 좀 잘해라. 제발 좀 부탁한다. 네. 이런 변화 쇄신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애정 어린 질책을 가지고 민주당이 겸손하게 국민한테 다시 한번 뛰겠다는 약속을 하는 지난 선거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투표율이 이제 지금 제일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지난 4년 전에 60%를 좀 넘었었고 이번에도 60을 넘지 않을까 하는 그 예측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12시 기준으로 하면 4.7%포인트가 낮거든요. 4년 전보다. 이제 1시가 되면은 사전 투표율이 합산이 되는데 사전 투표율이 4년 전보다 0.48%포인트 높긴 했지만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예상보다. 자,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부터 양담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사전 투표율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이번 본투표도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표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호남이나 영남처럼 특별한 지지층이 이미 고정돼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음에도 충남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초접점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곳에 지금 현재 지방 정부와 그리고 의회가 다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력이 탄탄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조금 전에 논평도 하나 내고 왔는데요. 많이 투표해달라. 그래서 꼭 민심을 저희들에게 뜻을 나타내 주시면 국민의 뜻을 따라서 저희가 정치를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잘 다가가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조직표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좀 걱정이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희는 민주당 내에서 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대선에서 47.8%, 1,600만의 지지자분들이 아직 현장에서 투표를 안 하셨다라는 좀 걱정과 우려가 있고요. 4년 전에 지선의 그 시간대별로 이 투표율이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 시간대별로 올라가다가 좀 정체기에 지금 머물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역별로의 투표율을 보면 강원도는 가장 높은데 호남권이 지금 상당히 투표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또는 소극적으로 지지하시거나 중도의 분들이 이 지선을 보면서 답답함 그러면서 투표장에 나오고 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오늘 SNS 그리고 전화 투표 동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락을 돌리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 12시 기준으로 처음에 이제 잠정 집계됐었던 게 15%였는데 조금 전 그 집계로는
16.1%. 예, 지금 또 16.3% 전국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종 집계가 안 된 상황이라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7 정도가 이제 같은 시간보다 4년 전보다 낮았는데 지금 저 수치를 대입하면은 3점 몇 퍼센트 정도가 이제 낮은 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4년 전보다는 낮습니다. 예, 이 투표율이 또 최종 결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궁금한데 물론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처음에 사실 저희는 60% 조금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투표율이 낮아서 50%를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저희도 투표를 많이 해주십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시도별 그 투표율도 보면 대체로 인천이라든가 광주가 낮게 나오고요. 또 제주도는 또 전보다 높게 평균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시도별 이 투표율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정말 박빙이면서 초유의 사태의 그런 지역들, 그 경합 지역에서의 많은 투표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투표율을 보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우세했던 지역들에서 투표율이 낮다.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한 위화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민주당을 투표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셔야 되는 지지자분들이 오전에 아직 덜 나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오후에 총력을 다해서 현장에 나오셔서 민주당이 정말 윤석열 정부의 그런 독주나 오만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지자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호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 목표하고 예상치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실제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하는 지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사전 투표율이 일부 높았던 것들은 본 투표에서 좀 빠져나간 현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방선거의 4년 전에 비해서 높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60%가 안 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예상의 한 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합 지역들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곳만큼은 좀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을까요? 예, 저는 두 곳으로 꼽고 있는데요. 경기도 지사 선거하고요. 그리고 계양을 그 보궐선거는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최종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그 두 곳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두 곳에 대해서는 뭐 섣불리 예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의 지금 선거가 펼쳐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앙당에서도 총 직결해서 마지막 유세도 그곳에서 펼치고 또 우리 국민의힘 후보의 장점이라든지 우수한 점 등등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선거가 아마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도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저는 선거라고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느 지역을 꼭 잡아야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예, 정말 우리 후보들이 정말 하루하루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콕 찝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정말 이광재 후보가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고 정말 강원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12년 만에 귀환을 했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법, 이광재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는데 오늘 꼭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도권에서는 꼭 한 곳, 그리고 충청권에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는 인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고 계시는 많은 후보자들 꼭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제가 한 가지 정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강원도 자치특별법은 사실 우리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전에 이광재 후보께서는 반대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지선 전에 빠르게 될 수 있었던 게 행안위 또 위원장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빠르게 진행해서 이광재 후보께서 공약으로 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강원지사 선거를 굉장히 미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계속 민주당 출연자들이 강원지사 얘기 꼭 하시더라고요. 강원도 선거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 빼면
17개 시도지사가 결국 이제 성적표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몇 개 정도가 되면은 이제 뭐 만족할 만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희는 뭐 숫자로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너무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4곳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4곳을 사수하는 것은 우선 가장 최소한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두 곳 이상은 꼭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 안에는 경기도는 꼭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 6곳 하면 선방한다. 그리고 7곳, 8곳까지 하면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예.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신현영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본인들이 몸을 낮추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기 위한 저는 멘트인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치를 들여다보면 한 9곳 정도쯤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굉장히 접전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투표율의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양당이 뭐 다소간 서로 좀 엄살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투표 함 열어보면 알게 되겠죠. 아까 이제 4곳이 전통적인 우세 지역 확실하다고 봤었는데 여기 중에도 이제 제주가 김포공항 이슈 나오면서 제주가 안심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 판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주도 어느 정도의 안정권이라고 봤었는데 지금 제주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또 우리 오영훈 후보께서 또 제주도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셨고 제주도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의 훌륭한 분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집결해 주실 거다라고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최근 3번의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가 좀 우세했는데 막판 변수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제주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도는 그래도 가장 막판 변수가 결국은 김포공항 이전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제주도는 관광 산업을 지금 우리 당 대표께서 언급하셔가지고 김포공항이 없어지면은 관광 산업 자체가 무너질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제주도민들은 수도권이 생활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김포공항인데 생활권마저 무너지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은 20년 넘도록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었던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에게는 굉장히 열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향진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제주대학교 총장을 하셨거든요. 인물론으로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아주 훌륭한 후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저희 이준석 당대표가 제주를 내려갔다가 왔는데 제주 아마 도민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어떻게 우리 생활권은 어떻게 될까? 뭐 아프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녀들하고의 어떤 만남의 문제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나의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투표율 중에 지금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민심이 표출될지 이것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다 제일 중요하다고 꼽으신 곳이 이제 경기지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일 겁니다. 어제 마지막 유세 때 김동연 후보 기호순으로 김은혜 후보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발언, 어제 발언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 듣고 두 분께 듣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합니다. 일반되게 상대 후보에게 흑색 선전이나 하는 저런 후보가 그들의 시선에는 여러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오로지 자신들의 측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12년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12년 이제 돌려받아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뭐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후보가 확실히 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에 어느 쪽 지지층이 더 결집을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저는 경기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경기도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후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민생 그리고 경제 유능한 후보인지 국민들은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를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경제 관료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커 나오셨기 때문에 경기도의 발전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감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네, 김동연 후보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실패에 가장 처음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집값 부동산 폭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김은혜 후보에서 가장 큰 강점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광역교통망 GTX의 건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라도 하더라도 다 바라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아마 투표를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십시오. 그 김인혜 후보께서 여러 가지 경기도민들에게 실망하신 부분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KT 인사 채용에 대한 논란, 그리고 가짜 경기맘 코스프레, 그리고 이번에 16억 재산 축소 신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따져보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6억 미만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166명입니다. 네. 과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의 재산도 못 갖고 있는데 단순히 실수라는 변명으로 그런 재산 축소에 대한 논란을 이번에 선관위가 그래도 정리를 했으니까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리고 오늘 투표장에서 이런 것들이 다 공표가 되는 건데요.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전 같았으면 의원직 상실형에 상하는 중범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16억 재산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상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아니면 누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에서 생긴 일인데 이것에 비견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020년에 본인의 재산, 채권 5억을 누락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자체도 본인 그 실무진의 실수라고 단순한 실수라고 말씀했던 것이 일단 기억이 나고요. 가짜 경기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경기도에서 학교 교육을 시키느냐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김은혜 의원의 공약에 보면은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아침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예. 그 공약이 엄마의 마음으로 일하는 여성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챙겨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공격받아야 될 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메시지 전달로 경기맘들을 공분시킨 게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저희 먼저 그 뜨거우니까요. 네. 꼭 하실 말씀 있으면 30초씩만 더 드리고 오늘 그 좌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투표율이 많이 낮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저희 민주당이 앞으로 쇄신하고 개혁해야 되는 정말 과제 눈앞에 바로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채찍을 드시더라도 저희가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그리고 오만, 독선을 저희가 견제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저 국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 의회가 협력관계를 형성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폭주라는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180석의 거대한 민주당이 그동안 입법 폭주 등 얼마나 많은 폭주가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윤석열 정부 시작한 지 2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폭주한 거 없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검찰 인사와 인사 참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20일 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참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이고 다 지금 판단 두 분 말씀 잘 듣고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이 제가 4구 파터인데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너 다음에 한 번 더 해.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촛불을 들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라운드 2 파이트. 윤석열 정부를 확실히 견제하겠습니다.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I'll be back.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말꾼이냐 일꾼이냐 3단계 더 도약시켜드릴 수 있는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노영민 후보, 윤당선인 특별고문인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는 충북지사 선거는 신구 권력의 대리전 양상입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정권 교체했는데 178석 갖고 밀어붙이는데 이번에 지방 권력을 찾아와야 라운드 2 파이트. 네, 역시 최대 격전지는 경기도지사 선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여야 의원들도 이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네, 경기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정해진 기호순으로 명심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그리고 윤심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붙습니다. 경기도청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앵커,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 네,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지사 선거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조금 전까지 집계된 투표율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37%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투표까지 합쳐진 건데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좀 낮은 수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요.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국 기자. 네. 지사 선거 내용 저희가 짚어볼 텐데 마지막 유세가 어땠는지부터 좀 보죠. 김동연, 김은혜 후보 모두 어제 마지막 유세에서 좀 눈물을 보였죠. 네, 맞습니다. 어제 두 후보 강행군을 마무리하고 또 유세도 마무리했는데요. 선거운동 마지막 날 두 후보 유세 장면 직접 먼저 보고 얘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딸이 8년 전에 세상을 뜬 제 큰아들과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꼭 가서 마무리 아버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오셨습니다. 진실과 거짓, 정직과 위선, 성실함과 반칙 특권이 가려지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제가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저를 처음 국회로 보내주신 자랑스러운 성남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온 기분에 인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아빠 찬스가 열심히 일한 우리 아들의 일자리를 뺏고
묵묵히 일해서 당선될 줄 알았던 우리 딸들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이제 그 세상은 종료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그 촛불을 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들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뭐 아무래도 마지막 날이었고 그만큼 간절할 테니까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투표 날인 오늘 두 후보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일단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투표 선거 상황 계속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요. 김은혜 후보는 이제 도내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후보 오늘 오전에 나란히 SNS에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김동연 후보 먼저 선거운동 기간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고요. 김은혜 후보는 일할 기회가 절실하다면서 김은혜의 경기도 새 정부와 원팀일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그 경기도지사의 경우 사실 이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정도의 인물들이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인구의 한 4분의 1가량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이곳에서의 승리,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수도권이라는 위치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지사는 서울시장과 함께 유력 대권주자로 자주 거론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특성상 경기도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 판세를 좀 살펴보면 서울은 이 국민의힘이 잠정 우세를 보였었고 경기와 인천에서는 이 혼전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이 수도권 승부에 쐐기를 박으려는 국민의힘과 이에 맞서는 민주당 모두 경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 초반부터 사실 윤심, 명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두 후보가 대리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후보들의 면면을 조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김동연 후보 좀 살펴보면 지난 20대 대선에 출마했지만 막판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 선언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고 기자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하던 모습도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의 일부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은혜 후보 지난 대선 당시에 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대장동 의혹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대장동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 공보 단장을 맡았었고 또 당선 이후에는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었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도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거듭 강조를 했고 윤석열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의 정치적 계승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결국 윤심 대 명심의 대결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윤심과 명심 이 대결 구도에다가 경기도라는 지역적인 특성, 남다른 의미까지 더해져서 좀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경쟁도 좀 치열했을 것 같은데. 김동연 후보 일단 윤석열의 입이라는 별칭을 가진 김은혜 후보를 향해서 이제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 경기도에는 말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고요. 또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에서는 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는 부분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이 책상 위에서 줄만 긋는 이 관료와는 자신은 다르다. 그러니까 관료 출신인 김동연 후보를 비판을 한 건데 자신은 실천을 하겠다고 맞받았고요. 이어서 김동연 후보가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만큼 정책 실패에도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상대방 의혹이나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는데 먼저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점을 지적을 하며 기본도 안 된 후보라고 맹비난했고요. 김은혜 후보 측은 이 김동연 후보가 이 부총리 재직 시절에 측근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 진짜 치열한 경쟁 13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지지율이 뭐 마지막까지 박빙이었어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흐름을 보라고 하는데 그걸 봐도 잘 모를 정도였는데요. 이전 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의 선택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바로 직전 지방선거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였었죠.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기면서 당시 남경필 후보를 이겼었습니다. 당시에 양평과 가평을 제외하고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었고요. 시장과 군수를 뽑는 선거도 마찬가지였는데 31개 시군 가운데 민주당이 29개 시군을 당시에 싹쓸이를 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에 가평과 연천에서만 승리를 거뒀었고요.
바로 직전 대선을 좀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 대선에서도 과반을 얻었었습니다. 네. 당시 윤석열 후보와 5%포인트 조금 넘는 차이가 났었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겼던 곳 연천, 가평, 양평을 포함해서 이 42개 선거구 가운데 단 9개에 불과했었습니다. 예. 다만 이번 선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경기지사 선거 살펴봤고요. 이번에 보궐선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 이제 뭐 출마하냐 마냐 할 때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출마를 결정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죠. 예, 인천 계양을 지역구 보궐선거인데요. 아시다시피 인천 계양을 지역구 송영길 전 대표가 무려 5선을 한 지역구입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곳인데 딱 한 번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 선거에 나가면서 치러진 보궐선거 때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개항을 해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맞붙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능력을 봐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반면 윤형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방탄 출마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25일과 25년의 대결이라는 점을 부각을 하고 있고요. 초반만 해도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 낙승 점치는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듯한 기류입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접전이 나왔던 상황이라서 결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안철수 후보는 성남 분당 갑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랩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안철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여론조사를 좀 보면 이 박빙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경기 성남 분당갑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인수위원장 맡았던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천문학적 재산을 가진 후보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는데 우선 향후 당권을 노리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원내 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 김병관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17년간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살펴봤는데요. 지역은 다르지만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 모두 이 지역에 특화된 후보와 유력 인물의 대결이라는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국회의원 보궐선거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투표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암동 나와주십시오. 네, 김영수 앵커와 이경국 기자가 경기도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상단과 하단에 계속 투표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3시까지 집계된 잠정 투표율 38.3%. 이것은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제 합산된 것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가 43.5였습니다. 그러니까 5.2%포인트 정도가 4년 전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시각 여야 분위기 어떤지 각 당의 YTN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엄윤주 기자.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에는 박기환 기자가 나가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본투표가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제가 나와 있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도 취재진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 개표 상황실을 마련했는데요.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17명의 후보와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7명의 후보 이름과 사진이 부착돼 있습니다. 이후 당선이 확실시되면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위에 당선 확실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투표 종료 시각인 저녁 7시 반쯤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이곳 상황실로 집결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상황을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모두 마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투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SNS를 통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결론이 난다면서 지역별로 꼭 투표장에 가 투표해달라고 당부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새 정부 출범 20일 동안 청와대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한미동맹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선 이후 2달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9곳 이상 과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기존 지역구를 지키되 최소 한 석을 더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나 자체조사에서 유리한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4년 전의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론을 거듭 강조해 왔는데요. 여소야대 167석 거대 야당으로 구성된 입법부의 권력 지형이 2년 뒤 총선까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민심의 힘을 빌려 앞으로 대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엄윤주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취재하는 박기환 기자, 그쪽 상황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전까지만 해도 한산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 관계자들과 취재진들이 조금씩 모여들면서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나라엔 균형, 지역엔 인물이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무대 위에는 전국에서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 3천여 명의 명단이 나온 상황판도 설치됐습니다. 다만 아직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이라서 당 지도부나 소속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공식 일정은 없지만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제대로 일하라고 명하면 온 힘을 다해 희망을 만들겠다며 투표하면 이긴다고 밝혔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혁신을 약속한 더 젊은 민주당으로의 초대를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도부는 일단 개인 일정을 마친 뒤 출구 조사가 발표되는 저녁 7시 반에 맞춰 이곳에 모여서 개표 결과를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 선거 캠프로 다시 이동해 지지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젯밤 서울 용산역 광장에 모여 마지막 유세를 펼치면서 거듭 정권 견제론과 인물론을 앞세웠습니다. 앞서 선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도 되지 않은 데다 한미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불리한 판세를 예측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8곳 승리를 목표로 세웠지만 이제는 호남과 제주를 포함해 최소 5곳만 우세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15대 1라는 대승을 거뒀던 민주당이지만 이번 선거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와 강원, 충청권 등 초접전을 펼치는 곳들이 남아있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내세우며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시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던 만큼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도 오늘 여의도 당사의 개표 상황실을 차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어제 경남과 호남, 인천, 서울까지 전국을 누비며 마지막 유세를 벌였는데요. 직접 경남도 지사에 출마한 여정국 대표는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양당에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지방정부에서부터 민생을 지키고 정치 교체를 이뤄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엄인주 기자, 박기환 기자, 계속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6일 지방선거 그리고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오후 1시부터 사전 투표율이 포함돼서 전체 투표율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보시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입니다. 38.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권역별 시도별로 보겠습니다. 서울이 38.5,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하고요. 경기는 37.2, 약간 낮습니다. 인천 36.8, 전국 평균보다 1.5%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충청권 투표율입니다. 대전이 37.8%, 충남 38.7%, 충북은 39.7%로 조금 더 높고요. 세종 3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부산이 36.5,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울산이 38.6, 비슷하고요. 경남은 40.7, 꽤 높습니다. 자, 이어서 경북으로 가볼까요? 대구 31.7%로 조금 낮습니다. 경북은 41.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많이 다르네요. 예.
네, 이번엔 호남입니다. 광주가 28.7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습니다. 전국 시도 중에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전남은 48.1, 10%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전북은 39.1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제주는 어떨까요? 이 시각 현재 강원 46.4% 기록하고 있고요. 제주도 40%를 넘었습니다. 41.3%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지방선거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제1회 때가 기억하시죠? 1995년 조순시장이 첫 민선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그때가 1회였습니다. 네, 광역단체장의 경우 그동안 어느 정당 출신이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투표율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은 현재 민주당 계열을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 전신정당들을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은 38.5%입니다. 자, 경기도지사는 2회와 7회 때를 제외하고는 보수 정당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시각 현재 37.2%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인천입니다. 인천도 엎치락 뒤치락 했군요. 붉은색 계열의 현재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4번 당선됐었고 최근에는 또 민주당 계열이 2번 당선됐었고 자민련에서 당선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36.8% 투표율입니다. 대전은 어땠을까요? 줄곧 보수정당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2014년 이후 2차례 연속 진보정당에서 시장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유권자의 37.8%가 투표를 완료하셨습니다. 네, 충남입니다. 역시 충남 지역의 기반을 충청 지역의 기반을 뒀던 자민련이 쭉 차지하다가 한나라당이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번은 다 민주당 계열이 계속해서 충남지사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과 비슷한 38.7%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충북 지역 역시 보수 정당의 기세를 물리치고 2010년부터 민주당 후보가 3선을 차지했네요. 이 시각 현재 39.7%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번 시장 선거를 했는데 자유선진당에서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2번은 민주당이 시장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38% 투표율입니다. 이번엔 부산입니다. 줄곧 보수정당에서 당선이 됐죠. 2018년에 처음으로 정당색이 바뀌었지만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국민의힘이 탈환한 곳입니다. 이 시각 현재 부산 투표율 36.5%입니다. 네, 울산입니다. 울산 역시 계속해서 보수 정당들이 시장직을 차지했지만 4년 전에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던 선거니까요. 그때 송철호 시장이 당선돼서 현직 시장입니다. 현재 38.6%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입니다. 역시나 보수색이 짙은 곳이죠. 2차례 변화는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도 궁금해집니다. 이 시각 현재 40.7%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입니다. 대구는 현재 투표율이 낮습니다. 이곳은 처음에 1회 때 무소속이 차지했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보수 정당들이 시장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1.7%. 이어서 경북입니다. 보수 정당이 단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수성에 성공할까요? 이 시각 현재 41.9%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입니다. 한 번도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죠. 현재 투표율은 28.7%로 이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남지사 역시 내내 파란색을 띄었습니다. 투표율 48.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전국 보겠습니다.
네, 전북이 39.1%입니다. 이곳 역시 민주당이 계속해서 차지했었던 보수 정당은 득표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득표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약간 높은 39.1%입니다. 자, 역대 강원지사 얼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절반씩을 차지한 모습입니다. 오늘 민심은 어느 쪽을 택하게 될까요? 이 시각 투표율 46.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모두 아주 막판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이 강원, 그리고 지금 판세를 아까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접전이 네.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주입니다. 이곳은 42.3%, 전국 평균보다 3%포인트 가까이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민주당이 2번 됐었고, 새누리당이 1번 당선됐었고, 무소속 후보들이 4번 당선됐었던, 바로 전에는 원희룡 지사가 당선됐었던 곳입니다. 물처럼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민심. 석 달 전 시민들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었죠.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요? 나비가 살아나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또렷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대선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네요. 이미 봤던 것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듯 아닌 듯 나오고 또 나오고. 당신은 어떤 후보를 고르시겠습니까? 민심. 손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안심한 순간 닿을 수 없이 멀어져 버릴 겁니다. 같은 카드라고요? 크고 작은 것은 누구나 안다고요. 현직의 수성이냐, 도전자의 승리이냐,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쇠도 구부러뜨리는 힘. 하지만 방향은 알 수 없죠. 긴 시간 한쪽으로 기울어졌지만 이번 민심도 모를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빨간 카드. 파란 카드는 딱 한 번뿐이었죠. 과연 다음 카드는 무슨 색이 나올까요? 섞고 버리고 각양각색 카드를 가져와도 결국 답은 늘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카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분명히 뚫린 줄 알았습니다. 호남 민심에 구멍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안 보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결국 남은 것은
하얀색이었습니다. 무소속 강세 지역 제주도민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마술은 꿈을 그립니다. 투표는 꿈을 이뤄줍니다. 마술보다 더 마술 같은 투표의 힘.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네, 선거 치러지고 있는데 지금 경남 밀양 산불 걱정입니다. 어제 오전에 일어났는데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욱한 연기로 오전에 중단됐던 헬기 진화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밀양 산불 현장입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전에 자욱했던 연기가 조금 거쳤습니다. 헬기가 다시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된 건데요. 다시 투입된 헬기는 쉼없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주면서 연기가 날리고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발생한 불은 하루를 훌쩍 넘겨 산림을 태우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정확한 진화율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연기가 많아 정확한 집계가 힘든 상황입니다. 산림영향구역 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민간시설 근처로 다가오면서 여전히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은 밤사이 인근 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일반 주민 300여 명도 여전히 집 주변 시설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57대와 인력 1,7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 만큼 오늘 안으로 주부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 산불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빨리 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화하시는 대원들도 안전 유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키우던 말이 도심 도로에서 5km를 질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이었습니다. 인천 시천교에서 말이 역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네, 막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순찰차를 타고 말을 따라다니면서 경찰이 차량을 통제했고 그래서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근처에 있는 식당 주인이 승마 체험과 동물 농장을 하면서 키우던 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변 경기장에서 승마를 한 뒤에 귀가하려던 주인이 실수로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은 놀라서 이렇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10여 분 동안 5km를 질주했고 스스로 자신이 머물던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마을 주인한테는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어머, 쟤 어떡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김세론 씨의 체혈 검사 결과 음주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김 씨의 체혈 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8일 아침 서울 청담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변압기 등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김 씨는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하는 대신 체혈을 통한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가 15,000건에 이르고 확인된 주요 용의자가 6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러 정부를 내세워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전범 재판에 넘기게 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군 포로 2명이 우크라이나 코틀레바의 법정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카르키우에 학교 등의 무차별 폭격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Визнати винуватим у пред'явленому обвинуваченні у вчиненні злочину передбачена частиною 2 статті 28, частиною 1 статті 438 Кримінального кодексу України та призначити йому покарання у виді позбавлення волі на строк.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에 대한 두 번째 유죄 판결입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가 조사 중인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는 15,000여 건에 이르고 주요 용의자만 600명이 넘습니다. Actually, it is high level of top militaries, politicians, and propaganda agents of Russian Federation. When we speak about war crimes in Ukraine, you know we have near 80 suspects.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키이우에 직접 사무실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거꾸로 우크라이나에 전쟁 범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го полка «Азов». В расположении частей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го полка военные следователи обнаружили остатки боекомплекта, военную форму и амуницию.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152구의 우크라이나군 시신이 실린 컨테이너를 발견했고 시신 밑에서 미폭발질의 4개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시신 훼손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Цель провокации – обвинить Россию в намеренном уничтожении останков тел и не допустить их вывоза для передачи родственникам, чтобы спасти политическую репутацию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и лично Зеленского.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DPR,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투항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전범 재판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돈바스 지역 극우 민족자의 축출을 침공 명분으로 내세운 러시아로선 이 재판을 국제적인 선전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민심 2022 지방선거 특별 방송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실시간 투표와 개표 상황 YTN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